황용은 아무리 불러도 곽정이 대답이 없자 당황하기 시작했다. 등불을 비추어 보니 곽정이 온몸에 피를 흘리며 자신의 발치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모습을 보고 황용은 너무 놀라서 혼비백산했다. 그 바람에 들고 있던 등불을 놓치고 말았다. 황용은 몸을 굽혀 떨리는 손으로 곽정을 안았다. 다행히 아직 피가 따뜻한 것에 다소 안심했다. 그러나 몇 번을 불러보아도 곽정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황용은 곽정을 업고 폭포를 몰래 빠져나와 꽃동산 뒤로 몸을 숨겼다. 취한당 일대는 이미 등불과 횃불로 환하게 밝혀져 있고 다른 곳의 경비병들도 소식을 듣고 속속 몰려들고 있었다. 황용의 신법이 제 아무리 빨라도 이 많은 눈을 속이고 도망갈 수는 없었다. 결국 황용은 곽정을 업고 몰래 도망가다 발각되어 경비병들에게 쫓기게 되었다. 그러나 무공이 높은 황용을 일반 경비병들이 가로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경비병들을 따돌리고 궁궐담을 넘은 황용은 곽정을 업고 밤새 달렸다. 제 아무리 무공이 강한 황용이라도 곽정을 등에 업고 밤새 달리니 지치지 않을 수 없었다. 황용은 바보 소녀가 있는 주막에 당도하자 그만 문 앞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숨쉬기도 힘들고 온몸이 떨어져 나가는 듯 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리에 앉아 정신을 추스르고 호흡을 고를 겨를도 없이 억지로 버둥거리며 장작에 불을 붙여 곽정의 얼굴을 비추었다. 곽정의 모습을 본 황용은 황궁에서보다 더욱 놀랐다. 곽정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황용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장작을 들고 멍청이 서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손 하나가 튀어나오더니 장작을 낚아챘다. 고개를 돌려보니 바보 소녀였다. 황용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으니 훨씬 힘이 나고 담대해지는 것 같았다. 황용은 곽정이 어디에 부상을 입었는지 살펴보려는데 불빛 아래로 허리 쪽에 검은 막대 같은 것이 눈에 띄었다. 바로 비수의 검은색 나무 손잡이였다. 고개를 숙여 자세히 보니 비수가 곽정의 왼쪽 옆구리에 꽂혀 있었다. 황용은 또다시 크게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욱 차분해졌다. 황용은 조심스럽게 곽정의 옆구리 쪽 옷을 찢었다. 그러자 살이 드러나면서 비수 양쪽으로 피가 응고되어 있는 게 보였다. 예리한 칼날이 살 속으로 몇 촌 정도 깊이 박혀 있었다. 황용은 비수를 당장 뽑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 비수를 뽑으면 바로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뽑지 않고 놔둬도 결국 죽게 될 것이었다. 결국 황용은 이를 악문 채 손잡이를 움켜쥐고 뽑으려 했다. 그러다 다시 마음이 어지러워져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츠렸다. 이렇게 수차례 반복했지만 도무지 뽑을 자신이 서지 않았다. 바보 소녀는 옆에서 계속 지켜보다가 황용이 손을 4번째 움츠리자 갑자기 손을 뻗어 손잡이를 움켜쥐더니 비수를 힘껏 뽑아버렸다. 그 순간 곽정과 황용은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비수가 뽑힐 때 격렬한 통증을 느낀 곽정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 불빛 속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황용의 모습이 보였다. 악비 장군의 유서는 도둑 맞았어? 곽정의 목소리를 듣고 황용은 너무 기뻤다. 그녀는 우선 곽정을 안심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에 거짓말을 했다. 걱정 말아요. 그놈들 손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황용이 상처가 어떤지 물으려는 순간 손이 뜨끈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무심코 고개를 숙여보니 자신의 두 손에 온통 피가 묻어 있었다. 그 순간 황용은 두 뺨 위로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황용의 눈물을 본 곽정이 힘겹게 말했다. 용아, 걱정하지 마. 구음진경에는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도 적혀 있으니깐 난 안 죽을 거야. 이 말을 듣자 황용은 칠흑 같은 망망대해에서 등대를 본 것처럼 마음이 놓이며 검은 두 눈에 생기가 돌았다. 황용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차린 다음 금침 하나를 뽑아들고 곽정의 상처 부위의 위아래 혈도를 찔러 통증을 가라앉혔다. 그리고 상처 부위를 깨끗이 씻고 약을 바른 다음 붕대로 동염했다. 곽정이 힘겹게 말했다. 칼이 깊게 박히긴 했어도 급소를 찔리진 않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보다 구양봉의 한마공에 맞은 게 더 큰일이야. 무슨 이유에서인진 몰라도 다행히 내력이 크게 실려있지 않아서 살 수는 있을 것 같아. 대신 네가 7일 밤낮으로 수고 좀 해줘야겠어. 그 말에 황용이 웃으며 말했다. 오빠를 위해서라면 70년이라도 기꺼이 하겠어요.
황용의 따뜻한 말에 곽정은 마음이 녹는 듯 했다. 그때 갑자기 어지러워지면서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눈을 떴다. 사부님이 부상을 당하시고 며칠 뒤에야 만나서 상처를 치유할 시기를 놓쳐버린 것이 너무 아쉽구나. 그러지 않았다면 아무리 치유하기 힘든 뱀독이라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곽정을 황용이 위로했다. 그 섬에서 사부님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구양 숙질놈들이 그냥 두었겠어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빨리 오빠 상처를 치유할 방법이나 말해보세요. 곽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선 조용한 곳을 찾아 우리 둘이 구음진경의 방법대로 동시에 운공조식을 해야 돼. 우리 둘이 손바닥을 서로 맞대어 너의 공력을 불어넣어 내 상처를 치유하는 거야. 곽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은 채 숨을 몇 번 몰아쉬더니 말을 이었다. 운공조식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 둘의 손바닥이 잠시도 떨어져서는 안 돼. 너와 나의 기가 7일 밤낮 동안 서로 통하고 있어야 해. 우리 둘은 서로 말을 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으면 안 돼. 또한 쉴 때는 한 손을 사용해도 되지만 일어나서 한 발짝이라도 걸으면 안 돼. 황용은 이 치유법이 좌정에서 수련하는 방법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수련할 때도 무공을 완성하기 전에 잠시라도 외부의 방해를 받거나 마음속에 잡념이 생겨 집중하지 못하면 주화인마가 된다. 그러면 모든 무공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작게는 부상을 입고 크게는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련자가 기와 무공을 연마할 때는 황무지나 야산 등 인적이 없는 곳을 찾아 틀어박히거나 무공이 높은 사부나 사형이 옆에서 보호하며 방해 요소를 제거하곤 한다. 그러나 지금 두 사람에게는 당장 조용한 곳을 찾는 것도 어렵거니와 외부의 침입을 막아줄 사람도 없었다. 한창 고민하던 황용 눈에 찬장이 보였다. 맞다. 저기 밀실로 가서 치료하면 되겠구나. 이미 날이 어슴풀에 밝아왔다. 황용은 곽정에게 쉬고 있으라고 말하고는 음식을 사러 마을로 갔다. 무더운 여름이라 밥과 요리를 7일 동안 놓아두면 썩을 것이라 생각한 황용은 수박을 샀다. 수박 장수는 수박을 주막 안까지 가지고 와서 땅에 내려놓았다. 수박 장수가 돈을 받고 나가면서 한마디 했다. 저희 우가촌의 수박 맛은 일품이니 드셔보시면 아실 겁니다. 황용은 우가촌이라는 말을 듣고 흠칫 놀랐다. 이곳이 바로 우가촌? 그럼 오빠의 부모님이 살던 곳이구나. 황용은 곽정이 들으면 정신이 산만해질까봐 적당히 몇 마디 대꾸하고는 서둘러 수박 장수를 돌려보내고 내당으로 들어갔다. 곽정은 이미 깊이 잠들었고 이제 허리에 동여맨 붕대에도 피가 묻어나지 않았다. 황용은 찬장을 열고 쇠밥 그릇을 돌려 밀실 문을 연 후 수박을 하나하나 안으로 옮겼다. 마지막 하나를 바보 소녀에게 주면서 절대 자신들이 이곳에 있다는 말을 하지 말고 아무리 큰일이 일어나도 밖에서 부르거나 소리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바보 소녀는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는 못했으나 황용이 정색하고 말하자 입으로는 알았다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를 마친 황용은 곽정을 깨워 죽을 한 그릇 마시게 하고 자신도 한 그릇 마시고는 밀실로 같이 들어갔다. 안에서 찬장문을 닫으면서 바보 소녀를 바라보니 순박한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중얼거리고 있었다. 바보 낭자 말 안 할 거야. 그 모습을 보자 황용은 왠지 불안했다. 차라리 저 바보를 죽여서 후환을 없애버리자. 그러고는 곽정의 허리에서 뽑은 비수를 들고 찬장을 뛰쳐나가 손을 쓰려 했다. 그 순간 문득 곽정을 의식하고 뒤를 돌아보니 곽정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했다. 자신의 얼굴에 살기가 어린 것을 눈치챈 듯했다. 곽정의 눈을 보는 순간 황용은 바보 낭자를 죽이는 걸 포기했다. 만약 바보 소녀를 죽였다가 나중에 곽정이 알게 되면 평생 미움받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황용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찬장문을 닫으며 하늘의 운명을 맡기기로 했다. 황용은 찬장문을 닫고 방 안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방의 천장에 한 척 크기의 사각 천장이 나 있었는데 그 창을 통해 희미하게나마 방 안의 사물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햇빛이 들어왔다. 그 옆에 통풍구는 이미 먼지로 막혀 있었다. 황용은 비수를 들어 통풍구를 뚫었다. 방 안은 악취로 가득 차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그러곤 방 안에 있는 시체 두 구를 방의 북쪽 구석으로 옮겨놓고 바닥에는 수박을 받치고 있던 짚을 넓게 펼쳤다. 그리고 10개가 넘는 수박을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두었다.
그러다 문득 혹시라도 누군가 침입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황용 머리를 스쳤다. 잠시 고민하던 황용은 밖으로 나가 먹고 버린 수박 껍질을 가지고 들어와서 해골머리에 씌었다. 그러곤 두 구의 시체를 밀실 입구에 매달아 놓았다. 나름의 준비를 마친 황용은 곽정을 부축해 집 위에 앉히고 자신은 무릎을 세우고 그의 왼쪽에 앉았다. 그런데 고개를 드니 정면 벽에 동전만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몸을 숙여 그 안을 들여다본 황용은 깜짝 놀랐다. 벽 안쪽에 작은 거울이 박혀 있어 밖의 광경이 모두 보였다. 아마도 이 밀실을 지은 사람이 적을 피해 방 안에 숨어 있으면서도 용의주도하게 밖의 동정을 살필 수 있도록 해놓은 모양이었다. 황용은 손수건을 꺼내 식지로 감싼 다음 구멍 속의 거울을 깨끗이 닦았다. 그러자 바보 소녀가 땅바닥에 앉아 돌멩이를 던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황용이 귀를 구멍에 바싹 갖다 대자 바보 소녀가 혼자 부르는 노랫소리가 뚜렷이 들렸다. 준비를 마친 황용이 곽정에게 말했다. 오빠 어서 부상을 치료하는 연공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곽정은 구음진경에 있는 요상편을 천천히 외웠다. 총명한 황용은 단 한 번 듣고도 내용을 전부 외워버렸다. 경문 중에 잘 이해 안 되는 몇 구절은 둘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했다. 곽정은 전진파의 내공을 충실히 익혔고 황용은 머리가 비상하니 서로 의견을 주고받자 모든 게 정리됐다. 이윽고 황용이 오른손을 내밀어 곽정의 왼손과 마주댔다. 그리고 각자 길을 조절해 운공을 시작했다. 그렇게 두 시즌을 운공한 후 둘은 잠시 쉬기로 했다. 황용은 왼손에 칼을 들고 수박을 잘라 곽정과 나누어 먹었다. 그러는 중에도 두 사람의 손바닥은 떨어지지 않았다. 미시까지 운공을 하고 나자 곽정은 가슴을 짓누르던 기운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황용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열기가 천천히 자신의 몸을 돌아 퍼지는 듯 하더니 옆구리의 통증도 좀 나아졌다. 곽정은 구음진경의 신묘함에 감탄하며 앞으로도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연마하리라 결심했다. 세 번째 휴식 때가 되어서는 천장으로 기울어 들어오던 햇빛도 점차 어두워졌다. 황혼 무렵이 되자 곽정만 가슴의 기운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황용도 머리가 맑아지는 듯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주막 앞에서 딱 멈추었다. 곧이어 몇 사람이 주막 안으로 들어서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거친 목소리로 외쳤다. 빨리 밥과 음식을 가져와라. 날이들 배가 고파 돌아가실 지경이다. 이 목소리는 삼두교 후통이었다. 곽정과 황용은 깜짝 놀라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황용이 벽에 뚫린 구멍으로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니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후통에뿐만 아니라 완안홍열, 구양봉, 양강, 팽년호 등의 모습이 보였다. 바보 소녀는 어디로 놀러 나갔는지 후통해가 탁자가 부서져라 내리치며 고함을 질러도 나타나지 않았다. 양자웅이 주막을 한 바퀴 돌아보고는 양미간을 찡그렸다.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군. 그 말에 후통해가 벌떡 일어나 직접 음식을 구하러 나섰다. 구양봉은 내당의 바람이 닿지 않는 곳에 짚을 깔고 다리가 아직 낫지 않은 조카를 눕힌 뒤 안정을 취하도록 해주었다. 그때 갑자기 팽년호가 웃음을 터뜨렸다. 어림군이네 금군이네 하더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들 아니었소? 그놈들이 끈질기게 쫓아오는 통에 하루 종일 굶기만 했군. 그런데 왕爺께서는 북방인이신데 어찌 전단강 주변에 이런 궁벽한 촌이 있는 것을 알고 저희를 이리로 데리고 오셨습니까? 하여튼 왕爺께서는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완안홍렬은 자신을 추켜 세우는 말을 듣고도 기꺼워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19년 전 이곳에 와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완안홍렬의 얼굴에 슬픈 표정이 떠오르자 의아해했다. 그들은 완안홍렬이 과거 이곳에서 포석약이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일을 회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리 없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후통해가 마을에서 술과 음식을 사가지고 돌아왔다. 팽년호가 모두에게 술을 따르며 완안홍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왕爺께선 오늘 병법의 기서를 손에 넣으셨으니 대금국의 위세를 천하에 떨치고 천하를 평안케 할 일만 남았습니다. 참으로 축하드립니다. 팽년호가 워낙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바람에 곽정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내용을 또렷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다. 무목유서가 저들 손에 들어갔다는 말에 놀라 곽정의 기가 한순간 흐트러졌다. 그러자 황용의 손바닥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황용은 조용히 곽정에게 나중에 다시 찾아오면 된다고 안심시키며 다시 길을 안정시키게 했다. 그때 완한 홍렬이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우고 밝은 목소리로 외쳤다. 모두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입니다. 특히 구양 선생께서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그 곽가라는 놈을 쫓아주시지 않았다면 일이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그러자 구양봉이 소리내어 웃었다. 귀를 찌르는 듯한 웃음소리에 곽정의 마음이 또 한 차례 동요를 일으켰다. 구양봉이 모두에게 말했다. 이곳은 외진 곳이라 송나라 군사도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무목유서라는 게 어떤 것인지 다 같이 한번 보기나 합시다. 그러곤 품 안에서 석갑을 꺼내 탁자에 내려놓았다. 구양봉은 이 유서에 심오한 무공구결이 적혀 있으면 주저없이 그 자리에서 완한 홍렬을 죽이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릴 속셈이었다. 물론 병법만 적혀 있다면 자신에게는 별 쓸모가 없으니 인정을 베풀 듯 완한 홍렬에게 넘겨줄 수도 있었다. 순식간에 모두의 시선이 석갑으로 쏠렸다. 완한 홍렬이 수염을 천천히 꼬며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강아, 석갑을 열어보거라. 양강이 앞으로 나와 봉인을 떼어내고 석갑을 열었다. 모두의 눈이 일제히 석갑으로 쏠리는가 싶더니 얼굴빛이 변하며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일순 정적이 흘렀다. 왜냐면 석갑에는 병서는커녕 백지 한 장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황용은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어찌된 일인지 눈치채고 내심 쾌재를 불렀다. 완한 홍렬은 풀이 죽은 채 탁자를 짚으며 자리에 털썩 앉더니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벌떡 일어나더니 석갑을 잡아 땅바닥에 내던졌다. 그러자 퍽 소리와 함께 석갑이 산산조각 났다. 잠시 후 완한 홍렬이 힘없이 자리로 돌아가며 중얼거렸다. 석갑이 이중으로 되어 있을까 했는데 아니구려. 황용은 조용히 곽정에게 석갑이 비어있다고 말해주었다. 곽정은 무목유서가 없다는 말을 듣고 크게 안심했다. 그때 구양봉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별일 아니올시다. 오늘 밤 다시 가서 찾아보면 되지요. 그러자 완한 홍렬이 말리고 나섰다. 오늘 밤은 안 됩니다. 어젯밤 우리가 궁을 발칵 뒤집어 놓았으니 경비가 삼엄할 겁니다. 그 말에 구양봉이 콧방귀를 뀌었다. 경비야 당연히 삼엄하겠지요. 그러나 그게 무의 걱정입니까? 왕야와 소왕야께서는 오늘 밤에 가실 필요 없으니 제 조카 녀석과 여기서 쉬고 계십시오. 완한 홍렬이 두 손을 모으고 읍했다. 선생께서 이렇게 수고를 해주신다니 저는 그저 좋은 소식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모두들 바닥에 짚을 깔고 누워 휴식을 취하며 기운을 회복했다. 한 시즌 정도 잤을까 구양봉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성으로 들어갔다. 이제 주막 안에는 완한 홍렬과 양강 그리고 구양극만이 남아있었다. 완한 홍렬은 뒤척이며 도통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참이 지나고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들어왔다. 완한 홍렬은 후다닥 일어나 앉으며 검을 뽑아들었다. 양강은 한 발 앞서 문 뒤로 몸을 날려 숨어서 지켜보았다. 달빛에 웬 봉두남발을 한 소녀가 노래를 흥얼거리며 문을 밀고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바로 바보 소녀였다. 숲속에서 실컷 놀고 집에 돌아온 모양이었다. 그녀는 집에 낯선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도 별로 개의치 않고 항상 잠을 자던 나뭇더미로 가누었다. 잠시 후 드르렁드르렁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양강은 그저 시골 처녀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식 웃고 다시 잠을 청했다. 다음 날이 밝았다. 갑자기 두 사람이 주막으로 들어오는 듯 하더니 후통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귀신이 있다는데 사형은 왜 내 말을 안 믿으시오? 화가 잔뜩 난 듯 다급한 목소리였다. 뒤이어 사통천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귀신은 무슨 귀신이란 말이냐? 우린 단지 고수를 만난 것이다. 황용이 구멍으로 내다보니 후통에는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고 사통천이 입은 옷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완한 홍렬과 양강이 두 사람을 보고 크게 놀라 어찌된 영문인지를 물었다. 후통애가 먼저 대답했다. 어젯밤에 황궁에서 귀신을 만났는데 글쎄 그 귀신이 제 귀를 뜯어갔지 뭡니까? 완한 홍렬이 그의 얼굴을 보니 정말 어디 갔는지 귀가 보이지 않았다. 그가 놀라는 사이 사통천이 후통애를 윽박질렀다. 아직도 귀신 타령이냐? 뜯긴 놈이 덜 떨어진 거지. 사형을 몹시도 무서워하는 후통애였지만 이번에는 지지 않고 대꾸했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푸르댕댕한 얼굴에 수염 달린 판관이 왁 소리를 지르면서 덤벼들었습니다. 내가 고개를 돌리니까 그 판관이 내 뒷덜미를 잡고는 두 귀를 뜯어가지고 사라진 거예요. 그 모습이 사당 안에 있던 신령의 초상하고 똑같았는데 그래도 귀신이 아니란 말이오. 그러나 사통천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다. 사통천도 어젯밤 그 판관과 맞서 3초씩 정도를 겨루다가 옷을 갈갈이 찢기고 말았다. 그 솜씨는 분명 무림의 고수이지 귀신은 아닌 듯했다. 다만 어찌 판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었다. 네 사람은 서로 제 생각을 이야기하며 그 정체를 밝혀보려 했다. 부상으로 누워있는 구양극에게까지 물어보았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의견이 분분한 동안 영지상인, 팽년호, 양자홍 3사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들어왔다. 영지상인은 쇠사슬에 두 손이 등 뒤로 묶여있고 팽년호는 누구에게 맞았는지 두 뺨이 퉁퉁 부어올랐다. 양자홍이 특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으니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모조리 뽑혀 까까머리가 되어 있었다. 3사람 말에 따르면 궁에 들어간 뒤 서로 갈라져 각자 무목유서를 찾아다녔는데 웬 귀신 같은 자와 맞닥뜨렸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이 만난 자가 각각 달랐으니 하나는 저승사자, 하나는 관복 입은 관리, 또 하나는 보살의 모습이라고 했다. 모두들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다. 지난밤 고수를 만나 이런 꼴이 되고 보니 도무지 면목이 서지 않았다. 후통에는 죽어도 귀신을 만난 것이라고 우겨댔지만 아무도 그에게 대꾸조차 하려 들지 않았다. 완한홍렬이 물었다. 구양선생은 어찌 돌아오시지 않을까요? 정말 귀신이라도 만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양강이 대답했다. 구양선생은 무공이 뛰어나시니 귀신을 만났다고 해도 별일은 없을 겁니다. 양강의 말을 듣고 보니 팽년호 등은 더욱 기가 죽었다. 여럿이 모여 풀이 죽은 채 귀신 운운하는 모습을 보고 황용은 내심 통쾌했다. 저들이 본 것은 황용이 사준 가면을 쓴 주백통이 틀림없었다. 팽년호 등은 꼬박 하룻밤 동안 요란을 떨고 난 뒤라 배가 고팠다. 그들은 각자 장작을 패고 쌀을 사다 음식 준비에 나섰다. 밥이 다 되자 후통애가 찬장문을 열고 쇠그릇을 발견했다. 무심코 꺼내려는데 잘 움직이지 않자 후통애가 얼떨결에 귀신이라고 비명을 질렀다. 황용은 후통애의 비명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장치가 저들에게 들키는 날이면 맞서 싸워도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조금만 움직여도 곽정은 목숨을 잃을 판이라 어찌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황용이 밀실 안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이 밖에 있던 사통천이 사제의 비명을 듣고는 별일 아닌 일로 요란을 턴다고 면박을 주었다. 후통에는 볼멘 소리로 말했다. 그럼 사형께서 이 그릇을 꺼내보시죠. 그 말에 사통천이 손을 뻗어 그릇을 들어보았지만 역시 들리지 않았다. 그때 팽년호가 들어와 잠시 살펴보았다. 이 안에 뭔가 장치가 되어 있어. 사대영 그릇을 좌우로 움직여 보시오. 사통천이 팽년호의 말대로 그릇을 돌리자 밀실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사통천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웬 괴물 둘이 나란히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얼굴은 두 눈만 뚫려 있고 몸은 뼈만 남은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후통의 등은 너무 놀라 비명을 내지르며 얼른 밀실 문을 닫고 주랭랑을 쳤다. 만약 어젯밤 귀신 가면을 쓴 주백통에게 곤욕을 치르지 않았다면 이들 같은 무림 고수들이 이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젯밤 일로 아직 가슴이 진정되지 않은 터에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니 그들로서도 냉정한 판단을 할 정신이 없었다. 다른 이들도 이유를 모른 채 함께 도망을 갔고 구양극만 집 위에 남아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 황용은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위기는 넘겼지만 앞으로가 걱정이었다. 그들은 모두 강호의 고수들이니 다시 돌아올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돌아온 그들이 두 번은 속지 않을 것 같았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 정말 그들이 다시 돌아왔는지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뜻밖에도 밖에서 주인을 찾는 목소리는 나긋나긋한 여자 목소리였다. 황용은 깜짝 놀라 얼른 구멍을 들여다보았다. 주막 안에 앉아있는 사람은 비단 옷을 입은 여자였는데 옷차림이 화려한 것이 부잣집 아가씨인 듯했다. 그러나 거울을 등지고 앉아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그 여자가 또 사람을 찾는데 목소리가 귀에 제법 익은 느낌이 들었다.
이때 그 여자가 몸을 돌렸는데 황용은 그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 여자는 바로 보응현의 정효가였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